이른 아침부터 마트 앞은 분주했습니다. 몇몇 직원과 함께 오늘 판매할 야채와 과일을 트럭에서 내리던 저는 한 광경을 보고 멈칫했어요. 겨우 8살, 9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폐지를 줍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 아이가 놀랄까봐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는 흠칫 놀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이거 주워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아이는 제가 폐지를 주어서 혼내러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져가도 돼. 어차피 재활용하려고 내놓은 거거든.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에도 부모로 보이는 어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니? 10살이요. 아이가 10살이라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둘째랑 비슷한 또래일 줄 알았거든요. 둘째보다 2살이나 많다니 마르고 체구가 작은 아이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럼 너 혼자 나온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할아버지랑 같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깡마른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할아버지 역시 폐지와 고물을 줍고 있었는지 작은 리어카에 이런저런 고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저와 아이가 마주 서 있는 걸 보고는 리어카도 두고 얼른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이가 혼자 폐지를 줍고 있어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아, 네. 아유, 그러게 따라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부득불 따라 나와서는. 할아버지 혼자 일하면 힘들잖아요. 나도 도와야죠.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멋쩍으신지 말끝을 흐렸어요. 그 사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체구는 비록 작지만 생각하는 건 초등학교 고학년 못지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저에게까지 느껴졌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의 인연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아이에게 눈길이 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확 기울고 말았죠. 어머니는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정 무렵이야 돌아오셨죠. 자연스레 두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고물이나 폐지를 주어서 용돈을 벌곤 했어요. 그걸로 동생들 군것질거리를 사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늘 작업복이 들어있었어요.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고 불판을 닦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 가방에는 늘 고기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사장님이 남은 밑반찬을 싸주셨기 때문이죠. 가끔 제가 고기라도 싸가는 날에는 여동생 둘 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오빠 왔어. 우리 고기 구워 먹자. 계란찜에 밥까지 싸왔으니까 제대로 차려 먹자. 오빠가 얼른 구워줄게. 배고픈 두 동생은 굽기가 무섭게 고기를 입에 가져갔어요. 저는 비록 한 점도 못 먹었지만 잘 먹는 동생들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었죠. 사장님, 야채 배달 왔습니다. 왔어. 오늘도 기운이 넘치네. 그럼요, 아침이잖아요. 아침부터 기운 없으면 안 되죠. 내가 김군 보면 늘 기분이 좋다니까. 그 무렵 식자재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배달을 가는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인품 좋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군, 우리 마트에서 일해보는 거 어때? 김군처럼 젊고 싹싹한 친구가 있으면 마트 분위기가 한결 나아질 것 같아서 페이는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제 성실함과 근면함을 높이 보시고 그런 제안을 주신 거였어요. 감사한 일이었죠. 게다가 월급도 많이 주셔서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정리하고 마트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 일은 재밌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런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하나같이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김구나, 이거 받아. 한우 툭불이다. 가서 동생들이랑 구워 먹어. 하루는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에게 구이용 한우 고기를 선물했어요. 이거 비싼 거잖아요. 한 근에 몇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쏘는 거니까 그냥 먹어. 네가 아이디어 낸 거 있잖아. 요새 캠핑들 많이 가니까 캠핑용 고기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거 어떠냐고. 그거 완전 대박 났다. 정육 코너 매출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 받아. 마음의 선물이다. 제가 낸 아이디어 덕분에 가게의 매출이 올랐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시즌마다 매대의 진열을 바꿔보기도 하고 봄철에는 마트 앞에서 꽃도 팔아봤어요. 그렇게 마트에서 일하는 사이 두 여동생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일하느라 우리 오빠 여자 만날 시간도 없는 거 아니냐며 두 여동생은 취직하자마자 앞다투어 여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다행히 그중 저와 잘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가진 건 없지만 온화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여자였습니다. 그 무렵 사장님은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신도시 쪽에 마트를 하나 열 생각인데 맡아볼 생각 없니? 아무래도 신도시라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 텐데 나이든 나보다는 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다. 뜻밖의 제안에 얼떨떨했지만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신도시라면 아내와 자리를 잡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훨씬 좋아 보였고요.
저는 이번에도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했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마트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이 되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 무렵 연년생 두 아들까지 태어나면서 아내도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형편이 닿는 대로 틈틈이 기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인지 어려운 아이들에게 특히 더 눈길이 갔어요. 어쩌면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둘째 아들만한 애가 혼자 폐지를 줍고 있으니 다가가서 말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 근처에 사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좀 멀리 사는데 오늘따라 고물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나 아이나 몇 년 장사하면서도 못 보던 얼굴이라 조심스레 물으니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까? 네,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 고물을 못 주었더니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서 오늘은 좀 멀리까지 무리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 기특하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훈이요. 박지훈. 그래, 지훈이.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못 먹었으니 할아버지도 식사를 못 하셨겠다 싶었어요. 그럼 아저씨랑 같이 먹을래? 아저씨도 아직 아침을 못 먹었거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왔지만 그 순간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당장 반색했지만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함께 가시죠. 저도 배가 고픈 참에 혼자 먹기는 좀 그랬거든요. 가까운데 제가 잘 아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권유하니 할아버지도 마지못해 저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나오자 아이는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습니다. 지훈이는 참 어른스럽네. 할아버지도 도와드리고.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 키우느라 힘드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죠. 아이고, 아저씨 아들들이 지훈이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아저씨 아들은 몇 살인데요? 첫째는 9살, 둘째는 8살. 둘 다 지훈이보다 어려. 그럼 아직 동생들이라 그럴 거예요. 1살 더 먹으면 저처럼 할걸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할아버지가 아이를 얼마나 바르고 똑부러지게 키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할아버지가 폐지나 고물을 주어서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지은이를 좀 후원하면 어떨까요? 넌지시 그렇게 묻자 할아버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밥을 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이상 받으면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애아빠라 지훈이가 눈에 밟혀서 그렇습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제 제안에도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이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게 아이 눈에 기부나 적선처럼 보일까 우려하시는 듯 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해서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온 저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댁에서 여기까지 많이 멀까요? 아니요. 그래도 자박자박 걸어서 올만 합니다.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게에 이런저런 물품이 배송되고 나면 박스나 공병이 금방 쌓입니다. 그걸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수고비는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는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 정도 일이면 저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제 제안을 수락하셨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매일 빠짐없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셔서 폐지며 공병을 싹 수거해 가셨죠. 저는 그 대가로 매일 10,000원씩을 수고비로 드렸습니다. 간혹 아이가 함께 따라오면 그 돈이 할아버지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임을 알려주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매일 아저씨 가게가 깨끗해져서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요, 늘 가게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 인사도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가게에 오셨어요. 날이 굳을 때는 다음날 오셔서 한꺼번에 치워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 약속도 못 지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탓인지 아이 역시 책임감이 넘치고 반듯했습니다. 저에게 아이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밑반찬을 틈틈이 챙겨줬어요. 아이는 깨끗이 씻은 반찬통을 돌려주면서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어른스러운 아이를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일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할아버지도 한결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제가 매일 드리는 돈에 그날그날 폐지나 고물을 주어서 번 돈으로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해졌다면서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갈 때 자연스럽게 아이를 함께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걱정되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애들을 셋이나 데리고 다니는데 안 힘들어?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답변을 들려줬어요. 아니, 지은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데 지은이가 의젓하게 행동하면 현수랑 현우도 따라하려고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은이 만나고
둘 다 갑자기 철이 확 든 것 같다니까. 두 아들 모두 왈가닥이었는데 차분한 아이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듯 했어요. 새 아이가 형제처럼 잘 어울려 논다고 하니 저도 다행이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와 두 아들 모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다른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잘했어요.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자연스레 두 아들의 공부도 아이가 봐주게 됐습니다. 형은 어떻게 이걸 단번에 풀어? 여러 번 연습하면 그렇게 돼. 너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이걸 여러 번 연습하고 있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둘째가 툴툴거리고는 했죠. 그럼 아이는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새 아이가 함께 어울려 놀고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들이 셋인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었죠. 함께 일하는 사장님이 마침 목 좋은 곳에 마트 자리가 나왔다면서 저에게 직접 마트를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거든. 네가 가서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은데. 사장님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어요. 가보니 목도 좋았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데 제대로 된 마트가 없어서 자리만 잡으면 투자금을 금방 회수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제 이름으로 된 마트를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니 당장 이사할 집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할아버지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곧 이사를 가게 됐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할아버지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좋은 일로 이사 가게 되어 다행이네요. 네, 다음에 올 지점장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얘기는 해놓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태 신경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늙은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저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 역시 덩달아 고개를 숙였죠. 아닙니다. 저도 여태 가게 일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할아버지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내 역시 두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지훈이 고등학교 가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저는 주변 상인에게 수소문하여 할아버지가 일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건물 관리인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저는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할아버지와 아이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건물주가 면접을 보겠다고 해서 곧바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일단 가서 면접 한번 보시겠어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만약 하시게 되면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유, 어렵게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건물주는 할아버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 꽤 오래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의 귀인을 만나서 제가 정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감사합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인사를 나누는 사이 아이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이사 가서도 자주 연락하자. 그래, 형 메일 주소 알려줬지?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지훈아, 그동안 우리 현수, 현우 봐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야말로 그간 맛있는 반찬 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두 아들은 그렇게 할아버지,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새 동네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들들은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저와 아내는 마트를 새로 오픈하고 운영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초반에는 두 아들과 아이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듯 했는데 그마저 서서히 뜸해지더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드렸고 아이도 워낙 똘똘하게 제 앞가림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때는 두 아들이 걱정이었죠. 아이와 달리 두 아들은 통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첫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서 한 번에 대학에 합격했지만 둘째는 재수를 한 끝에 겨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트는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았고 두 아들도 대학 간 후로는 제 앞가림을 착착 해나갔어요. 첫째는 공무원이 됐고 둘째는 대기업에 취업했죠. 짝들도 알아서 잘 찾아왔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믿음직스러웠고 둘째 며느리는 싹싹하고 사근사근했어요. 다행히 두 며느리 사이도 나쁘지 않아서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면 웃음꽃이 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네가 말도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아내와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죠. 둘째가 꺼낸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아버지, 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회사도 아니고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대기업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둘째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제게 사업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꺼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학 때부터 창업을 고민해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사업 자금이 모이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침 투자 기회를 얻어서 계획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지? 그럼요. 믿을 만한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사업 자금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투자처도 동업자가 구해왔고요. 이런 기회 다신 없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말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저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대신 사업이라는 게 큰돈이 오가는 일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첫째네는 아들을 낳았고 얼마 안가 둘째네도 아이를 가졌어요. 다행히 둘째네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는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처럼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골들이 꾸준히 찾으면서 저와 아내의 생활비 이상은 거뜬히 벌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더 늘리지 말고 아내와 제가 자박자박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꾸려갈 수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마트가 노후 자금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그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에 아내와 저는 곧바로 둘째네로 향했죠. 둘째네에 들어선 순간 저와 아내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집 안에는 온통 빨간 차압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TV에서나 보던 풍경을 아들 집에서 마주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아들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실은 그이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아들은 동업자와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업자가 해외 대기업과 계약이 성사됐다면서 대량 선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아들은 계약서와 이메일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결제를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사기였던 겁니다. 애초에 계약서며 메일이며 다 조작된 거였어요. 아들 돈만 잃으면 차라리 상황이 나았을 텐데 그 안에 투자자와 거래처의 돈도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업자는 돈을 들고 잠적했고 아들은 투자자와 거래처에게 고소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사기극의 공범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고 보석금까지 내니 다행히 아들은 금방 풀려났어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피해자들이 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어왔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거나 일정 금액을 갚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 사이 둘째 아들 내외는 살던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만삭의 둘째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더욱 참담했어요.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라고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니? 상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첫째네야 공무원이니 받는 월급이 뻔했고 저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탈탈 털어서 갚는다고 해도 아들의 구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보, 이 집을 내놓으면 어떨까?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조용히 묻더군요. 저 역시 그 생각을 한 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팔아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아휴, 그럼 어쩌지? 둘째네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러다 우리 현우 애 나오는 것도 못 보면 어떡해. 아내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저도 착잡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는 역부족이겠지만 마트까지 내놓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집 거래는 또 끊겼는데 상가 거래는 그래도 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그거라도 팔아야지. 아내 역시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생겼는데 뭐든 못 팔까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날이 밝는 대로 근처 부동산에 가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러고 마트로 돌아오니 뭔가 허탈하면서도 속상했어요. 20년 넘게 가까운 가게를 한순간에 남에게 넘긴다고 생각하니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몇몇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보러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해질 무렵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자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긴장해서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저 혹시 가게 보러 오신 분 맞나요? 그런데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 잘 계셨어요? 이야, 사장님은 여전하시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해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낯이 있긴 했는데 누군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순간 남자 입에서 믿지 못할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저 지훈이에요. 박지훈. 아저씨 마트 주변에서 폐지 줍던 그 아요. 남자의 말에 저 역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설마 그 아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상에, 지훈이, 너 지훈이냐?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잘 지내셨어요? 찾아뵙는다 하고 이제야 찾아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휴, 아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했는데 그간 잘 지냈니? 네,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보다시피 잘 지냈어요. 아저씨는 여전하시네요. 그러면서 생긋 웃는데 그제 어릴 적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어딘가 의젓하면서 듬직한 그 미소를 보니 말이죠. 아주머니도 잘 계시죠? 현수랑 현우도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네요. 어느덧 의젓하게 자란 아이를 보니 시름도 있고 저 역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친김에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도 놀라면서 무척 반가워했죠. 전화를 좀 바꿔달라기에 청년이 된 아이에게 넘겼더니 반갑게 둘이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녁 식사요? 초대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저씨랑 함께 들어갈게요. 아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기에 저도 그날은 가게를 일찍 접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이 함께 도착하니 집안에 벌써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어요. 아내는 인기척에 버선발로 뛰어나왔죠. 세상에, 너 정말 지훈이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야, 아주머니는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으이그, 어쩜 싹싹한 것도 여전하네. 얼른 들어와, 배고프지? 그때 주방에 있던 둘째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둘째 며느리야. 정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상대가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해줬어요. 그 사이 잠깐 밖에 나갔던 둘째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너 현우 맞지? 나 지훈이 형이야. 지훈이요? 우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마치 이상가족 상봉하듯 둘은 서로를 반갑게 껴안았습니다. 둘째도 간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갑작스런 인물의 등장에 우리 식구는 모처럼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 사이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아니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가 좀 바쁘게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민하던 아이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해요. 이후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를 한번 찾아뵈야지 늘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늦어졌네요. 아니야. 나야말로 연락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렇게 잘 컸다니. 다 아저씨 아주머니 덕분이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까부터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흘끔흘끔 보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둘째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새아가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니?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묘하게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뵌 적이 있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서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실은 저도 낯이 익어서 어디서 뵌 적이 있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까지 그렇게 말하니 둘이 아는 사이인가 싶었습니다. 둘이 만날 만한 곳이 있나? 나이 차이가 2살이니 같은 학교를 나왔으면 스치듯 볼 수도 있었겠구나. 저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아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못 만났을 거예요. 참 그랬지. 맞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릴 때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럼 같은 대학 출신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레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았지만 접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아는 사람이랑 닮았나 보다 하며 그 대화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죠. 그 사이 저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안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참, 할아버지는 잘 계시고. 그게 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아이고, 내가 틈틈이 연락을 하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무심했구나.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에 저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울 수 있었다면서 늘 고마우셨어요. 실은 할아버지 유언 때문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2가지를 부탁하셨거든요. 그중 하나가 아저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은혜를 갚는 거였어요. 은혜라니,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다 할아버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셨던 거죠.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심 뭉클했습니다. 대단한 선의를 베푼 것도 아닌데 덕분에 한 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클 수 있었다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나머지 유언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니? 할아버님의 유언 말이야. 혹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실은 저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헤어져서 여태 찾지 못했거든요. 아이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저희 식구들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뜻밖에도 둘째 며느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여동생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박지은이요. 흔한 이름이죠. 한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자는 조금 특이해요. 복지, 은을 쓰는데 복지는 이름에는 잘 안 쓰는 한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내린 복, 뭐 이런 뜻이죠.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둘째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혹시 여동생이랑은 언제 헤어지셨어요? 제가 8살 때, 여동생이 6살 때 헤어졌어요. 혹시 오른쪽 손등에 흉터가 있지 않나요? 어릴 때 보육원 철조망이 무너져서.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이의 목소리도 한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식구는 숨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아이의 답변에 둘째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울먹이며 꺼낸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나야. 오빠 동생 지은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식구들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사이 아이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둘째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지은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나도 오빠랑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어. 두 사람은 물기 어린 목소리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차마 저희 가족은 그 사이에 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야 놀랍고도 기막힌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공한 삶을 사셨는지도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빚을 졌고 할아버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집도 팔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온 가족이 노력했지만 액수가 워낙 커서
빚을 다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꼼짝없이 교도소에 갈 처지가 되자 아들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는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가진 재산 하나 없이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다행히 어린 두 아이는 며느리가 데려간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그래도 늙은 할애비보다 제 어미와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몇 년 뒤 우연히 길거리에서 며느리와 마주친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웬 낯선 남자와 어린 아기를 안고 있기에 놀라서 뒤따라갔다고 해요. 며느리가 재혼을 한 거라면 자신의 존재가 불편할 수 있으니 일부러 며느리가 혼자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본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펄쩍 뛰었다고 해요. 아버님 뭐예요? 지금 절 따라오신 거예요? 미안하다. 지은이랑 지은이가 안 보여서 그건 물으려고 왔다. 애들 소식만 듣고 얼른 가마. 근데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며느리를 몰아붙였다고 해요. 그러자 며느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육원 보냈어요, 아버님. 저 겨우 30대예요. 저도 새삼 시작해야죠. 뭐? 그렇다고 네 새끼들을 고아원에 갖다 버려? 혜미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미망인인 것도 서러운데 애 딸린 미망인을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그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눈이 뒤집어지셨고 당장 애들 버린 곳을 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단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평소 온화하던 할아버지의 뜻밖의 모습에 놀랐는지 얼른 아이들 보낸 보육원을 얘기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곧장 보육원으로 쫓아갔지만 둘째 아이는 이미 입양을 간 후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하셨어요. 그냥 자신이 둘 다 데려왔으면 형편은 좀 어려웠을지언정 남매가 생으로 이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셨어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저희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새 출발이 중요하기로서니 멀쩡히 부모 있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내버릴 생각을 하다니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보육원에서 얼마나 지낸 거니? 한 2,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어요. 보육원 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녹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두 아이의 경우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버려졌으니 더욱 그랬을 겁니다. 엄마가 곧 찾으러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루 종일 보육원 현관문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입양 갈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통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동생을 설득했어요. 원장님이 입양을 가게 되면 새엄마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생과 헤어지는 건 무섭고 싫었지만 동생만이라도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째 며느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은아, 잘 들어. 일단 거기 가서 잘 지내고 있으면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싫어. 난 오빠랑 같이 있을래. 엄마도 곧 올 거잖아. 왜 나만 가라고 해? 아무래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지은이가 가서 잘 지내고 있으면 오빠가 엄마 찾아서 꼭 데리러 갈게. 그렇게 겨우 둘째 며느리의 마음을 돌렸다고 해요. 그렇게 입양이 확정되고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둘이 놀고 있는데 낡은 보육원 울타리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둘째 며느리가 깔릴 뻔한 걸 아이가 겨우 구했고 그 과정에서 손등을 깊게 베었다고 했어요. 그때 오빠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걸 보고 엉엉 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오빠는 연신 괜찮다고 했지만 다친 오빠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당시를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는 입양을 가게 됐고 할아버지는 그 후에 오셨다고 해요. 둘째 며느리를 입양한 집이 얼마 안 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찾을 길이 더욱 요원해지고 만 거죠. 다행히 둘째 며느리가 입양 간 집은 화목하고 평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입양을 온 아이가 위로 하나 더 있었고요. 엄마나 아빠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언니를 입양하셨는데 언니가 혼자 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를 입양하신 거였어요. 두 분 다 입양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그 사실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셨어요. 보육원에 물어서 아이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고 한자어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복덩이. 엄마가 늘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친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다고 너무 예쁜 이름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그 이름 덕분에 진짜 형제를 찾게 되었으니 양부모의 현명한 판단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외한 남매는 서로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까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트를 내놨으니 그것까지 팔리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도가 나올 거다. 아버지 마트를 내놓으셨다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다 네 엄마랑 상의하고 한 일이다. 아니, 그걸 내놓으시면 어떡해요? 그 마트가 어떤 마트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갖고 온 곳이잖아요.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 마트만큼은 팔지 마세요. 그때였어요. 그래요, 아저씨. 그 마트는 팔지 마세요. 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 여기 은혜 갚으러 온 거라고요. 게다가 제 여동생과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곧장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더군요. 아이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랑이라는 법률사무소 명함이야. 내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이랑 상의해서 일 처리하면 돼. 비용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동업자의 잘못을 뒤집어 쓴 거잖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든든하던지 둘째도 알았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도 집이든 마트든 팔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돈 못 갚으면 둘째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은 현우 역시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민사소송은 합의를 진행해봐야죠. 그 사이 동업자를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동업한다는 법률사무소가 나서자 정말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됐어요. 무엇보다 잠적하고 달아난 동업자가 얼마 안가 붙잡히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한시름 덜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네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단숨에 확 바뀌었습니다. 지은아, 아기 낳느라 고생했어. 우리 동생 장하다. 아니야, 오빠가 우리 그 일을 도와줘서 우리 가족 모두 한시름 덜었어. 너무 고마워. 나도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둘째 며느리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그 사이 출산 비용은 물론 조리원 비용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대신해준 셈이죠. 아이는 그 후로도 삼촌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며 둘째 아들이나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둘째네 역시 아이와 가깝게 지냈어요. 첫째네도 이 모든 사연을 듣고 함께 어울리면서 마치 아들이 셋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둘째네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어요. 알고 보니 아이가 운영하는 회사는 투자 회사였어요. 주로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었죠. 시련을 극복한 둘째네 회사는 새로운 투자금으로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번 일로 크게 데인 후 사업을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가하게 됐죠. 저는 여전히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마트는 아이들의 참새 방앗간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삼촌. 우리 우주 지율이도 와 있었네. 마침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와 있는데 아이가 맛있는 걸 사들고 마트로 들어왔어요. 아이는 한 번을 그냥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저 먹으라고 꼭 뭘 사들고 오고는 했어요. 아유,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니까. 드세요. 제 마음입니다. 우주, 지율이도 먹어. 삼촌이 맛있는 빵 사왔어.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아 하하호호 웃다 보면 이게 바로 사는 거지.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비록 그 사이 이런저런 시련이 있었지만 과거 인연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사람까지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들에게 작게나마 선행을 베풀며 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